출가로 시켜서 불교에 많은 일을 하시게 만든 그런 장모님이고 국어성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또 많은 네 분이 오셨는데 이계진 아나운서는 우리 원주 사람이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모두 대단히 감사하다는 박수로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과 또 어디죠? 충주에서 왔습니다. 모두 박수로서 카메라 가지고 설치해서 있는 사람은 남창기 한의원 원장입니다. 엎드려 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우리 이상천 전 시장님께서 우리는 서로 법회를 어떻게 하는가 본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두 박수로서 하게 해주시기 소개 다 했나요? 네.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 분을 우리 송강호 의원님 네 분께서 우리 서로 회원으로서 이계진 아나운서가 오신다는 데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제쳐놓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감사합니다. 그럼 광고 말씀드리면은 혹시 남자 화장실 가실 분 있으면 이문을 나오기는 남자분은 왼쪽으로, 여자분은 오른쪽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법회를 이계진 방송인 아나운서를 모시고 한다고 우리 중앙대학생불교연합회 그 방에다가 올렸더만 현대단차 사장을 지낸 백효웅 선배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됐나? 그래요. 그래 KBS 방송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좀 특히 우리 불교에서 그 점이 약한데 좀 사회적으로 맹망 있는 사람들은 꼭 백이 아니면 못 모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강호 의원님께서도 어떻게 그걸 다 모십니냐고. 거기서 우리 불교의 지금까지 발전을 못한 함정이 있는 걸 봅니다. 훌륭하다고 생각되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히 인연이 다 통합니다. 인연이 통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이미 이계진 아나운서를 알게 된 것은 한 30년 전에 한 40년 됐나요? 상당히 인기 있던 방송 프로그램 11시에 만납시다가 있었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그 길을 제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모신 분에 대해서 인격과 그분의 어떤 사회활동과 모든 걸 다 들춰내게끔 그렇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주 훌륭했던 그걸 오늘 알고 보니까 그걸로 통해서 입지가 됐다 그러네 또요. 그래서 저는 이계진 아나운서님을 일찍이 불자인 줄로 알고 일찍 모시려고 모시려고 했지만 적당한 시간을 맞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책을 해바라기 피는 마을 그 수필집을 보니까 거기에 한번 길상사 그 법정스님 저를 찾아가는데 그때 자기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때 장관을 문화예술부 장관이었기 장관을 하던 분이 꼭 내도 스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같이 갑시다. 그래서 길상사 찾아가는데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길상사 입주문 앞에 장관이 모아서 먼저 기다리더라. 그분이 정동채 장관이 그분 아닙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예. 그 강주 3인인데 그 자기는 지금까지 그분이 불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캐톨릭이더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우리 배워야 됩니다. 존경하는 분은 종교를 떠나서 만날 수가 있고 또 그분을 만나려고 애를 썼고 그 다리를 우리 불자인 이계진 아나운서가 마련해줬다는 거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네, 그 책 속에 여러 가지
살아온 이야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계진 아나운서를 모시게 된 것은 물론 그 자리를 내주신 분이 오늘 여기 부산에서까지 일부러 맑은 소리 책 출판사 사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오늘 모신 걸 늦게 모셨지만은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계진 아나운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만났던 분 중에 감동이 박정선님이 있고 또 인도의 또 다람살라에 가셔가지고 달라이 라마가 계시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 중에 또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인간관계의 어떤 유리한 점을 고지에 들어서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미 방송계에서 소문이 나 있지만은 방송 용어 제일 정확도가 깊은 분이 이계진 아나운서랍니다. 이 훌륭한 이계진 아나운서를 제천 우리 발전가 또 우리는 선우의 용맹찬 어떤 활동을 위해서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밤대로 합창 밤대로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동영상 살리게 되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앉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사람이고 제 활동이 비밀될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서서 얘기를 하다가 혹시 너무 힘들면 앉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앉으면 저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얘기 시작을 어떻게 할까 할 얘기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본래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인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래 유명한 그 연사는 저 속이 어디 숨어 있다가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음악과 함께 문을 싹 열고 나와야 되는데 저기 앉아 난로불 쬐면서 인사 다 하고 벌써 신비감 다 떨어지고 별볼일 오늘 특강이랄까 오늘 이 자리는 반쯤 벌써 망하고 들어간 겁니다. 우선 저는 여기에 이계진 아나운서 초청법회 이렇게 해주셨는데 딴 사람은 저 사람이 국회에도 있었는데 왜 전 국회의원 이었으며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만 했을까. 저는 어디 가서 사람들이 호칭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아이고 이계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계진 아나운서라고 해야 되나, 이계진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아나운서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 제가 함께 의정활동도 했지만 저보다 선배 의원이신 송광호 의원께서 나와 계시는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은 저는 원래 살면서 목표가 의정활동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나운서로서 일생 1억 아나운서로 끝내려고 했던 원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골 아이였습니다. 서울에 가서 넓은 세상을 보고 내가 아나운서를 하게 된 어떤 인연이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여기서는 할 수는 없고 아나운서가 돼서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활동을 처음에 조금
이름도 없이 한 8년을 지나다가 어느 계기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11시에 만납시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기억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44년 전 프로그램입니다. 44년 전 제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첫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11시에 만납시다였어요. 그 뒤에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걸 받아서 했죠. 저보다 선배시지만 제가 11시에 만납시다 하면서 이른바 유명해지면서 여기저기서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무슨 스타와 이 밤을 연예가 중계 무슨 뭐 너무나 많았죠. 제가 프로그램 이름을 쫙 대다고 내가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했구나 스스로 놀랄 때도 있을 정도로 많은 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생을 마치려고 했더니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힘드니까 이념으로 좌우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만큼 심각하지 않던 시절인데 막 그때 이념으로 막 갈리기 시작할 때인데 제가 하는 방송에 불만을 품은 정부에서 저를 방송을 그만하도록 하차 명령이 내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무개는 누구의 편을 드는 방송을 너무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저를 하차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의정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직업이 다 떨어졌으니까 방송 못하게 해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다고 방송을 못하게 된 그 이야기로 막 떠들면서 동정을 받으면서 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국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국회에 욕심이 있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내 고향 원주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를 2번 했습니다. 그때 뵀던 분이 송구하고 선배 의원이십니다.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일요일 아침인가? 내가 아무개입니다. 아이고 네 의원님 어떻게 전화를 오늘 제천 오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약속을 잘못 알고 있나? 일요일이라는 건 확실한데 다음 주 일요일로 알고 있는데 약속이 이것저것 많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송 의원님께서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일요일이 그 일요일인 줄 잘못 아셔서 전화를 다 주셔서 깜짝 놀라고 아이고 다음 주 일입니다 의원님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을 또 내서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한 거라고 아나운서라고 한 것은 사실은 제 희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2번 했고 하마터면 도지사가 될 뻔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 나왔다가 불법 선거를 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못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순간 그러실 거예요. 불법 선거를 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해? 그것이 뭘 자랑이라고? 저는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대로 선거를 하다 졌어요. 부처님 법대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졌습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는 세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무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무슨 도지사나 이런 걸 위해서 싸웠지만 부처님 법에 어긋나게 하면서까지 당선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여기 경험을 가지신 제천시장님도 계시고 국회의원 선배님도 계시지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를 하고 돈을 만지고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 선거에 아주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을 해서 누구도 의심 없이 도지사가 될 거라고 언론에서까지 판단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불리해지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탈법안 하고 불법대로 부처님 법대로 선거를 해가지고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선우, 우리는 선우, 선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선우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길고 높은 음입니다. 우리말은 착하다, 잘한다 할 때는 착할 선자를 써놓고 선우라고 하지 않고 선우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멋지죠. 우리는 선우, 선우가 아니라 선우, 선물, 선행, 선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불법 선거를 했다니까 그래 부처님 법대로라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데, 절대 법에 어긋나게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 없고, 부처님이 안 보이시지만 또는 안 보고 계시겠지만 나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종교단체, 불교를 보면서 종교단체 또는 어떤 그 기업 등의 이익단체 또는 어떤 그 이익집단 사업을 하는 사람들, 무슨 그룹별로 저에게 돈을 싸가지고 와서 우리를 좀 봐달라고 현금을 보따리로 들고 왔더군요. 저는 어디서도 그게 누구였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곤욕을 치르도록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싸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걸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다음 분 들어오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걸 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걸 가져가셔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제가 살펴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돈을 못 주고 가면서 머쓱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럼 그 돈을 저한테만 싸가지고 왔겠습니까? 라이벌한테도 갔겠지요? 보험 들기 위해서. 그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싸가지고 온 것을 돌려보냈더니 얼마 지나니까 저의 난 누구에게 투표하겠다, 누구를 지지한다 하던 그 지지율이 퍽 떨어져요. 이게 웬일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더군. 이래서 돌아서고 가지고 가니까 돈이 적다고 돌려주더군. 이런 나쁜 소문까지 내가면서 제가 돈을 안 받은 데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더군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까지 그래? 돈이 적다고 안 받았어?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했을 겁니다. 돈을 조금 싸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싸가지고 온 것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까지 들려와서 제가 그 돈 받을 걸, 혹시 걸리면 잠시 재판받아서 벌금을 내거나 그런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돈을 받을 걸. 나는 안 받아도 그 사람 참 깨끗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맞더군이라고 하는 소문이 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적다고 안 받더군이라는 악선전이 나가고 우리 편이 아니야, 저쪽 사람한테 올인합시다. 그럼 제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부산 지역에서까지 돈을 싸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불교인이었어요. 자랑스러운 불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돕겠다고 돈을 이만큼 싸가지고 왔는데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불렀어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분들은 누군지도 모르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차를 타고 두 분이 함께 오셨어요. 한 분은 전 언론인 출신이에요.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진짜 안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돈을 싸가지고 간 사람이 부끄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럽긴요.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그 돈 없이 선거할 수 있어서 안 받았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보냈죠.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정말 안 받는 정치인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니에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선거 때 조금 뒤에 얘기할 법정 스님이 오셨습니다. 저를 응원하러 원주에서 오신 분이 지금 4분 계시죠? 원주 분들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선거 기간에 법정 스님이 원주에 다녀간 거 모르실 거예요. 왜? 웬만하면은 법정 스님이 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기자들을 부르고 각 사찰 암자의 스님들을 다 모셔서 법정 스님 앞에서 제가 법정 스님이 저를 응원하러 오셨습니다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연설을 하러 다니는데 급히 연락이 왔어요. 빨리 사무실로 들어가 보라고. 왜 그러냐니까 법정 스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충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러고서 이제 급히 사무실로 들어오니까 법정 스님이 와 계신 거예요. 왜 와 계시냐? 저는 법정 스님의 유발 상주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하면서 스님을 모셨죠. 스님이 저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각별히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정치색을 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의 그 명성, 스님이 살아오신 그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삶의 모습을 국민들이 기억하는데 원주의 이계진을 응원하기 위해서 왔다? 난 순간에 이건 스님을 깎아먹고 완전히 스님의 명성을 내가 다 말아먹는 거다. 그 순간에 법정 스님을 사무실에서 딱 뵙자마자 내가 막 울었습니다. 스님 여기 왜 오셨느냐고. 스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난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었어요. 스님 여기를 왜 오셨습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점심 대접은 해야 된다고 또 참모들이 그래서 조용한 음식점에 가서 점심 대접해드리고 스님 가십시오. 나중에 원주시 관내 사암연합회 스님들로부터 제가 많이 원망 들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오셨는데 어찌 우리한테 연락도 안 했느냐. 그분이 거기 오셨다는 걸 사암에 연락하면 소문 날 거고 기자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럼 법정 스님 이계진 지지차 내원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로 당선될지 모르지만 법정 스님이 망가지는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낙선되더라도 나는 법정 스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기자들이 나중에 소식을 한두 사람이 들었어요. 그걸 심각하게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기사 씁니다. 그래 지나가시다 잠깐 들르셨다고 가셨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죠. 스님들께는 사암연합회 스님들께는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스님들께 연락을 못하고 판이 커지면은 반드시 법정 스님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낸 적이 있어요.
당시로서는 참모들은 그랬어요.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 이걸 왜 활용을 안 하고 가시라고 했을까? 나는 오히려 법정 스님을 지키는 것이 유발상자로서 불자로서 우리나라 불교를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법정 스님을 만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만남의 법정 스님 여기에 왔는데, 제가 가끔 그 불자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든지 항상 저는 불자입니다. 그리고 불교 이름은 향적이라고 합니다. 법정 스님이 지어주셨는데 향기향자 쌓을 적자인데 아마 제가 좀 걱정이 되시는지 향기 좀 쌓거라라고 지어주셨나 보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고 그러면서 제 이름을 알리고 했죠. 꽤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나중에 좀 들었고, 중국에도 그리고 국내에도 같은 불명을 쓰시는 스님들이 몇 분 계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향기향자 쌓을 적자, 향적, 과분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텔레비전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BTN 같은데 특히 BBS 같은데 법정 스님과의 인연 이야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많은 초대 기회가 꽤 가끔 있었어요. 그때 가면 질문을 해요. 부처님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어려운 거 묻지 말라고 농담하면서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요.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은혜 그런 거겠죠. 그런 느낌이죠. 가피. 근데 그 뜻은 국어적으로 잘 압니다. 가피가 무슨 뜻인지. 가피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국어적인 설명이 아니라 불교인으로서 가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그런 뜻이죠. 저는 공부를 안 했지만 평소 생각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피는 불교인으로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평소도 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우리는 서로 이 모임 회원이기도 하겠지만은 여기 계신 김 원장님의 오랜 제천에서의 삶을 통해서 원장님을 만나 뵙고 또 친교를 뵙고 하면서 느꼈던 인간적인 향기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물론 불교적으로 오늘 와서 잠깐 이렇게 뵀지만 사진을 통해서 느낌도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부산의 김윤희 대표, 맑은 소리 맑은 나라 그 대표의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원장님을 저는 오늘 처음 뵀습니다. 많은 세월 알았던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오늘 처음 뵙고 이분에 대한 존재를 작년 처음 들었고 몰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들은 것도 좋은 소식으로 들은 게 아니라 김윤희 대표가 그래요. 제천에 이러이러한 분이 거사님이 계신데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무슨 일로 다치셔가지고 지금 힘든 상태가 됐다고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누군데 저럴까? 그분이 불교계에 한 일이 많습니다. 맑은 소리 맑은 나라 잡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있고 정말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출판을 하고 책을 내드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김아무개라는 분,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상당히 그때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힘드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그분이 다 회복되셨다고. 그때 제가 첫 마디에 한 게 그 부처님의 가피가 틀림없군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 순간에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 어떻게 그 상태에서 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오늘 처음 와서 뵀어요. 근데 다친 분 같지도 않아요. 부처님을 잘 모시고 포교 전법 많이 하시고 불교인들 많이 도와주시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 동력으로 업보 선업의 과보로 이렇게 되셨다고 생각해요. 박수 한번 그러니까 한국인 같지 않고 인도 아리안 저기 가서 프랑스인하고 찍은 거 보니까 유럽에 가서도 어울리는 얼굴이시고 세계인이시구나. 죄송합니다. 누구 외모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결례인데 전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신 분이시고 오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는데 마치 꽤 오래전에 뵌 분 같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 중에는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는 것, 김윤희 대표 알게 된 것, 또 이분과 여러분의 관계, 또 여기 스님을 이렇게 오늘 바쁘신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빛내주시고 저는 오늘 한 10대 분 오시나 하려고 와보니까 꽤 많이 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불과 몇 사람 앞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수만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적이 있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청취자 앞에서 겁 없이 한 33년 정도를 방송을 했습니다. 37년 정도를 방송을 했습니다. 하차하고 쫓겨날 때가 만 30년이었고 의원을 그만두고 밭갈고 농사 짓는데 여기저기서 방송을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와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른바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마이크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게 제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마는 고사하겠습니다. 계속 그랬죠. 삶이 어려운데도 생활이 좀 곤란한데도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나가면 돈 얼마 준다는 거예요. 그 1년 하면 돈 얼마 버는 거 뻔히 내가 알아요. 감사합니다만 왜 나를 정치인으로 봤던 그 기간에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쳤군 그럴 것 같아요. 싫다. 감사하지만 그래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꽤 지난 다음에 조그만 라디오 방송에서 시사 프로를 하자고 해서 거기를 잠시 방송을 했는데 계속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 한 게 있어요. 합쳐서 한 37년 방송을 했는데 그 인연도 그래요. 언제 한번 제 초대석에 나가서 제 얘기를 아주 진실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내 삶의 이야기 그리고 주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제작자가 날 눈여겨봤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제가 선생님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송이니까 와서 좀 담당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인연으로 인연의 연속입니다. 사실 원장님을 뵌 것도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이 안에서 또 여러분을 뵌 것도 제가 방송을 할 때 김 원장님이 11시에 만납시다를 처음 보고 저를 기억했을 줄은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로 얘기하는 것이 퀴즈 탐험 신비의 세대 그 다음에 따르릉 1000원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무슨 연예가 중계라든지 스타와 함께 이 밤을이라든지 이런 프로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도 최초의 거의 프로그램인 11시에 만납시다를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다 일방적이지만 인연이고
와서 보니까 그런 인연이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법정 스님을 만나 뵌 말씀을 드리죠. 가피라는 것은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은 인간 이계지인의 삶의 그 시기를 구분한다면 법정 스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법정 스님을 만난 이후의 삶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불교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생활 철학을 느끼게 하는 아주 쉬운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알아듣기 쉽고 재밌는 법문을 어렵고 딱딱하고 졸리는 말씀이 아니라 참 신선하고 재밌고 아름다운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듣고 보면 그 얘기가 부처님의 얘기를 쉽게 풀이해서 얘기해 주신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아까 잠깐 아버지를 본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살아계실 동안에 아버지의 존재, 제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게 일찍은 아니고 9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한 그때 나이 한 50 뭐 이렇게 됐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51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신 셈이죠. 저한테는 법정 스님을 뵌 것은 나에게 내 삶의 구분을 그 전과 그 후로 나눌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법정 스님 얘기를 가끔 하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막 출가하신 스님들의 그 교육, 삼위계 교육받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 조계종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 스님들이 모인 자리인데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출가한 스님들 앞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불자로서 불교를 바라보는 솔직한 얘기들을 와서 해줘줬고 자기 신행 얘기를 해도 좋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출발하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 막 출가해서 출발선에 선 그 젊은 삼위승들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이야기의 거의 절반은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 그 자리에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큰 스님들도 아니고 그 삼위승을 교육하는 법회였으니까. 근데 그 앞에서 거기 수많은 큰 스님이 계시고 그런 자리에서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좀 닮아라라고 얘기하면은 거기 앉아 계신 스님들이 기분이 언짢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눈치 안 보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러죠. 우리나라 최고의 스님은 누구죠? 그러면 뭐 성철 스님, 법정 스님 누구 스님 얘기를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가까이에 있는 스님이 제일 훌륭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 앞에 계신 스님이 제일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왜냐? 제가 그날 그 얘기하면서도 그랬어요. 스님을 높고 낮고 순위를 따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내가 갓 출가하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담고 싶은 목표를 정해서 정말 훌륭한 스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한다. 여기 계신 모든 스님이 다 훌륭하지만 내가 모르는 스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출가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들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 의미는 나는 여러분을 보면서도 또 느낀다. 그런 얘기를 했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나서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가족, 부모를 멀리하고 떠나서 구도의 길을 떠나십니까? 이건 출가하셨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막 출발한 삼위승 교육을 받는 그분들께는 그래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존경받는 스님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우리 불교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그래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성철 스님은 한 번도 만나 뵌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 뵌 적 없는데 성철 스님 열반 얼마 후에 상좌들이 기념 문집을 낸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왔어요. 저는 성철 스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방송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뵙고 했던 어떤 뭐 다큐멘터리도 보고 뭐 소문도 듣고 했던 그 중에 불자로서 성철 스님에 대해서 좀 충고의 글을 좀 써달라고, 한 번도 뵌 적도 없는데라고 하면서 그 스님의 삼천배 이야기를 썼습니다. 전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얘기를 잘했죠. 삼천배 해보신 분 여기 계시겠죠? 많이 계실 거예요. 삼천배. 저는 한 500배? 500배도 못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1080배 하려고 하는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80배를 어떻게 해? 3000배를 어떻게 해? 내가 해보니까 그게 대단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성천 스님은 3000배를 해야 만나주고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래요. 스님 정말 못된 분인가 봐. 뭘 웬만하면 그냥 만나고 이제 3000배 하라고 그 힘든 걸 시키고 그래 못된 스님이라고. 그래서 제 후배 프로듀서가 3000배의 의미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영상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체육대학 다니는 사람, 국가대표 체육선수였던 사람, 또는 체격 좋고 씩씩한 사람, 그 다음에 젊고 아직 뭐 좀 도전해볼 만한 사람, 이 사람을 한 20-30명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법당에다 놓고 카메라를 쫙 받쳐놓고 이렇게 카메라를 쫙 받쳐놓고 3000배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대학 다니는 친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능글능글 그까지 3000배 아주 우습게 알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긴장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호기심 갖고 온 사람 뭐 다양해요. 얼굴을 다 찍어놨는데 시작 하니까 이제 뭐 까딱까딱 뭐 1분에 뭐 몇십 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시간이 들어가서 400배, 500배, 뭐 1000배 나가니까 얼굴이 허여지면서 퍼진 사람, 한참 섰다가 또 1배하고 한참 섰다 1배하고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3000배 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런 걸 왜 만들었을까? 3000배가 이렇게 어렵다 단순히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그 PD가 머리가 좋아요. 인간극장 만들던 PD예요. 네, 고려대학교 후배인데 PD. 3000배를 시작할 때 얼굴 따로 다 찍어놨어요. 여기까지 거 뭐 이러고
삼천대 그리고 뭐 빙글빙글 웃고 별거 아니라고 아주 까불고 하던 친구 얼굴과 다 끝난 다음에 모습을 탁 찍어서 비교를 했는데 도끼가 싹 빠진 오만이 싹 빠진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 죄 없는 얼굴이 탁 튀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오만한 얼굴, 삼천배 뒤에 그 도끼 빠진 얼굴. 딱 삼천배의 의미는 이런 거다. 결론. 성철 스님이 삼천배를 하고 오라는 것은 너 대통령이야? 너 국회의원이야? 너 육군 대장이야? 너 뭐 기자야? 나 우습게 만나러 오려고 했지? 삼천배 하고 와. 삼천배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절 한번 하면서의 그 자세,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나라. 그런 모습으로 부처님을 만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삼천배의 의미를 누가 물어보거든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거 녹화 테이프 다 있습니다. 놀라운 실험이었어요. 그날 삼천배 했던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탈락한 사람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삼천배를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은 성취감도 느꼈겠지만 아 삼천배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혹독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도 불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 집사람 자랑을 잠시 하면 집에서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공부합니다. 참선하고 명상하고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한 몇 년 전에는 집에서 혼자 원을 세우고 한 달 동안 나를 독하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 한 달 동안 국회의원 하기 전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삼천배를 하는데 저 사람 저러다 죽지 했어요. 한 달 넘는 동안에 10만 배를 하고 끝내더라고요. 사람이 망가지더라고요. 원래 많이 먹지도 않는 사람인데 몸에 기름기가 빠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다이어트는 저렇게 제가 놀랐어요. 나는 500배도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매일 3,000배를 석 달 동안이구나 한 달이 아니라 3,000배를 하고 가끔 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10만 배를 했어요. 한 달인가? 3~4년과 한 달입니다. 그래서 참 독하게 하는 걸 봤는데 처음으로 3,000배를 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3,000배의 의미가 뭔지를 그렇게 알겠더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쓰면서 성철 스님이 3,000배를 하고 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는가를 내가 증명을 해줬어요. 그런 글을 써고 냈더니 책에다 냈더라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 짤막하게 법정 스님을 만난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스님 참 온 국민의 사랑을 거의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을 시샘하는 스님들도 계셨습니다. 왜 법정이야? 왜 법정만 있어? 비축비축하는 스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법정 스님? 왜 사람들은 법정하지? 과연 법정은 우리에게 뭘 남겼지? 종종도 한번 못하시고 안 하시고 안 하셨던 말이 맞죠? 못하시고 안 하시고 혹시 스님도 대종사 혹시 좀 받으셨습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법정 스님 돌아가신 뒤에 대종사로 이렇게 추대했죠. 옛날엔 대종사라는
그 호칭을 가진 고승 대승들이 몇 분 안 되셨었죠. 근데 지금은 많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조계사 지붕에서 돌을 던지면 웬만하면 대종사 머리에 맞는 스님들 법회 있을 때 제가 눈치 없이 아무 얘기나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면전에 혹시 대종사가 계실까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얘기를 안 했어야 되죠. 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법정 스님이 왜 훌륭하냐? 돌아가신 뒤에 대종사, 살아계셔서 대종사를 모시려고 했더니 노 하셨죠. 법정 스님이 늘 사람에 했던 호칭은 비구 법정이면 돼. 나는 그냥 중이야, 중. 늘 당신을 그러셨어요. 스님을 존경하는 것이 호칭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스님이 얼마나 법력 높게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수행하셨느냐, 어떤 영향을 우리들에게 끼치셨느냐, 이런 걸 종합해서 스님을 존경하는 거지 호칭 때문에 존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제 이 얘기가 퍼져서 대종사 호칭을 가진 스님들께 들려서 원짠으실 수 있지만은 나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대종사로 모시고 싶어서 대종사가 된 분들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누가 대종사인데 왜 나는 대종사가 아니야? 왜 내가 그 스님만 못한가? 내가 법나부를 보나 뭐 세수를 보나 뭐로 보나 이렇게 해서 대종사가 되셨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도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대종사라는 호칭을 내려놓으시는 스님도 난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구법정이야. 비구법정으로서 만족해. 그 이상 얼마나 좋습니까? 난 그냥 중이야 라고 할 때 오히려 존경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계 모든 성직자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뭐 다음에 뭐 올라가고 뭐 추기경 다음에 뭐 올라가고 다 그렇겠지. 최고 교황 되고 싶고 그렇겠죠. 그래서 국내에 어떤 돌아가신 스님 가운데는 스스로 자기가 법황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가끔 제 방송에도 나오셨었는데 아니 남들이 법황이라고 불러줘야지 내가 법황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비구 법정일 뿐이다라고 한 법정 스님은 그래서 향기로운 거예요.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서 무슨 위치에 있고 뭘 이만큼 잘했고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갖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기자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법정 스님 입적하시기 전이죠. 어느 기자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의원님, 제가 우리 기자들한테 가끔 이렇게 좀 뭘 편의를 제공하고 기자들한테 아부를 하고 그래야 돼요. 기자가 하겠다는 걸 들어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난 그걸 안 했죠. 후원금 하나도 없이 살았으니까 돈 싸가지고 온 사람 다 돌려보냈으니까 돈이 없죠. 그 기자들 밥도 못 사줬어요. 그 기자들이 난 그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루는 기자가 나한테 와서 그래. 자,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법정 스님 그 오대산 거기 어디 계시다는데 어디 계신지 알아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특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자들이 잠입해가지고 딱 사진 찍고 법정 스님 화장실 가는 거 딱 찍고 이래가지고 법정 스님 어느 산골 딱 신문에 특종하고 싶어서 내가 알죠. 몰라 난 몰라.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 주세요. 법정 스님하고 어째 친하시다면서요? 그래서 친하긴 뭔 친해. 법정 스님 잘 알지만 진짜 나도 몰라. 나는 알아도 안 가르쳐 줬겠지만
나도 몰라요. 유발상조인 나도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같이 하면서도 법정 스님이 사시는 산골 오두막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정말 몰라. 나는 정말 몰라. 알면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그러세요. 근데 법정 스님이 왜 그렇게 유명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법정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걔네가 딱 별로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한 거의 0.5초 만에 그랬어요. 그거는 간단하지. 법정 스님이 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느냐? 간단하지. 그분은 말씀, 법문, 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평소의 대화, 법문은 법문, 그 다음에 수필 등 쓰신 글, 언행, 근치, 필행, 근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은 요새 한자를 잘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언행일치 소리는 들었지. 예. 언행일치는 내가 법정 스님을 끝까지 안 봐서 몰라. 그분이 어디서 뭔가 잘못한 게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아는 한 법정 스님은 언행이 근치했어. 거의 일치했어. 일치라고 하는 것은 혹시 잘못이 있으면 내가 잘못 얘기한 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필행근치. 그 무소유라든지 그 많은 책 있잖아요. 그분이 쓰신 글은 가짜가 없어. 필행근치.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야. 왜? 딴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시오. 뭐 또는 여러분 뭐 극락세계가 어떻고 뭐 무슨 보시를 하면 어쩌고 뭐 스님들 뭐 남편에게 잘해, 아내에게 잘해,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 살생하지 마라, 뭐 술 먹지 마라, 뭐 오게 잘 지켜 얘기해 놓고 그 스님 그렇게 말씀하신 스님은 법문에서와 달리 일상에서 그걸 안 지키는 분이 꽤 계시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법문하신 얘기, 평소에 우리하고 대화할 때 하신 말씀, 그다음에 글에 쓰신 내용 과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행근치, 필행근치 그래서 존경한다. 이랬더니 그러시군요. 우리 사회에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 괴로워하고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어제 이렇게 말하고 녹화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도 오늘 딴소리를 하면서도 뻔뻔한 지도자들이 있는 세상이니까 젊은이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뭐 내가 한 말을 바꾸는 걸 오히려 영시하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방송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틀렸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저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것이 이런 뜻이었더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고쳐드립니다. 난 일주일 지난 뒤에도 반드시 고쳤습니다. 아까 11시에 만납시다 해서 바른 말을 옳게 했다는 뜻은 방송 용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가끔 들으면서 난 몰랐는데 저 사람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내가 맨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되면 안 되니까. 정치에서도 제가 아까 돈을 싸가지고 온 사람들의 돈을 물리치면서 왜? 받아서는 안 된 데가 돼 있으니까 물리치면서 낙선을 각오했던 것은 난 내가 했던 말, 내가 썼던 글, 방송에서 했던 말과 다르지 않게 정치를 하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었고 내 고향 사람들에게 코흘리의 내 친구들에게 내 대학 동기들에게 나를 아는 아나운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정 스님을 좋아하는 것도 바로 그런 면이었고 국민들이 법정 스님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거지. 법정 스님이 인물도 좋으시죠 물론. 법정 스님 무슨 배우처럼 유명 배우처럼 잘생겼고 뭐
말을 뭐 반들반들 잘하시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법대로 사시는 거예요. 법대로 여법하게 산다는 게. 부처님 앞에서 저는 아까 삼귀 할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뭐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스승님께 귀의하고 그건 자신 있게 해요. 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근데 사홍서원할 땐 저는 안 합니다. 안 따라합니다. 왜? 사홍서원 그렇게 하고요 다 지키십니까? 솔직히? 내가 지키지도 못할 걸 맨날 사홍서원을 난 처음에 모르고 따라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거야. 법을 다 지켜? 그 내용을 사홍서원 다 아시잖아요. 오늘 이따 사홍서원 할 때 반성하면서 하세요. 나는 못 지키니까 난 못한다. 안 합니다. 못 지키니까 못한다. 자, 너무 장시간 얘기하는데 법정 스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내 인생을 나누고 싶다고 할 정도로 나는 법정 스님을 만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스님, 또 훌륭하신 우리 원장님, 또 이 하찮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신 여기 선배 의원님, 저분이 뭐 저한테 들을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말 잘합니다. 송광호 의원님 나오시면 얘기 재밌게 잘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저한테 마이크 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참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잘하시죠. 다 잘하시죠. 그러나 겉으로 우리가 만났던 인연 가진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서로 받고 살아가면 참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있으면서 제가 돈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세비만 받고 후원금을 10,000원도 안 받았습니다. 후원금을 10,000원도 안 받았어요. 후원금은 그런데 불법이 아닙니다. 후원금은 합법인데 제가 선거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후원금 안 받고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17대, 18대 국회를 2번 하면서 후원금을 안 받았습니다. 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후원금 안 받고 한 사람은 아마도 그렇다. 그래서 국회에서 한 블로그라는 걸, 저 해바라기 피는 마을이 어떻게 나온 책이냐면은 돈이 없어서 기자들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내 얘기 좀 잘 써달라고 그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누가 그래요? 그때 블로그라는 것이 참 유행할 때 블로그를 하면서 거기서 좋은 글을 써놓으면 기자들이 찾아올 거야. 그걸 하라고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해서 거기다 막 썼더니 과연 기자들이 막 오더라고요. 내가 어디 좋은 얘기 써놓으면, 난 좋은 얘기라는 것은 내가 항상 진짜 있었던 일, 지킬 일만 썼지 그것도 허황된 얘기 안 썼습니다. 저도 필행 근치하느라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저기에 제가 후원금 안 받고 세비, 국회의원의 봉급에 해당되는 세비만 받고 정치를 했습니다. 원주 사람들도 몰라요. 왜? 이런 자랑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아나운서 할 때 돈 벌었던 거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집 있고 아파트 한 채 여벌로 사놨어. 왜? 늙으면 팔아서 쓰려고. 근데 국회를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걸 팔아서 국회의원 활동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돈을 안 갖다 주니까. 그랬는데 세비만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번 달 국회의원 세비 얼마 받아서 이건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쓰고 가계부를 써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의원들 데리고 있는 보좌관과 비서 이런 사람들의 밥 사주고 교통비 주고 애경사 또는 연말 명절 이럴 때 제가 돈복들 꼭 만들어 줍니다. 대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돈만 받아.
혹시 유권자들 또는 이권단체에 가서 공갈치고 돈 받고 보좌관들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죽을 줄 알아. 돈이 필요한 나한테 얘기해. 내가 집 팔아서 줄게. 이거 못 지킬 사람 나가. 그랬더니 다 따라 하겠대요. 이아무개 아나운서 밑에서 비서하는 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의정 활동을 했어요. 요전에 어느 말썽난 뭐 장관 희망자 보니까 비서를 뭐 47명을 가르쳤다고 그러대요. 보좌관을 비서를 47명을. 저는 17, 18때 두 번 국회의원 하면서 비서 한 사람도 안 갈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하고 갔어요. 한 사람도 안 갈았어요. 근데 어떻게 47명을 갈아치우지? 그러면서 어떻게 장관을 하겠다고 그러지? 그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 살림한 내용을 블로그에다 다 썼어요. 구두 닦는 값 5,000원. 저 구내 식당 얼마? 우리 식구들하고 먹는 거. 쫙 그거 이번 달에 23만 원 남음 이렇게 써.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기자들도 안 들어와 보고 또는 사회운동하는 사회단체에서도 맨날 깨끗한 정치하라 하고 막 압박하면서도 아무리 써놔도 안 와. 에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끝나고 요거 한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미난 얘기예요. 도지사 하마터면 도지사 될 뻔했던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와 농사 짓고 있는 산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자가 아유 의원님 어떻게 지내세요? 의원님은 무슨 얼어 죽어? 갓근 다 떨어졌는데 무슨 의원이야? 그냥 얘기해. 아 그래도 의원님이셨으니까. 아 어쨌든 웬일이요? 칼럼 하나 써주세요. 에휴, 뭐 낙선자한테 무슨 칼럼? 나 쓸 말도 없어. 아유, 요새 정치 자금 문제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요때 의원님의 그 블로그를 보니까 세비만 타가지고 정치한 얘기가 재밌던데 그 얘기 간단하게 줄여서 정치와 돈에 대한 얘기를 좀 써주세요. 근데 속으로 약간 부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현역 때 써달라고 그러지. 그땐 쳐다도 안 보더니 뭐 이제 갓길 떨어지던 나한테 뭘 그런 거 써달라고 그래. 아 쓸말 없어 그냥. 아 그러지 마시고 하나만 써달래. 그래? 그래서 장난기가 살살 발동하는 거야. 좋아. 써줄 테니까 조건이 있어. 아 조건 뭡니까? 내가 쓴 글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는다는 조건. 그러니까 아 그럼요. 의원님 글 얼마나 잘 쓰시는데 얼마나 잘 쓰시는데 뭘 고쳐요 저희가. 약속했어. 오케이. 바로 글을 써가지고 다음날인가 내가 기자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연락이 왔어요. 아 의원님 글 잘 받았습니다. 좋은 걸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야 얘기해.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난 알아 뭘 고치려고 하는지. 여러분 내가 뭐라고 썼길래 그 기자가 글 잘 쓰는데 안 고치고 실어주겠다더니 하나만 고치자고 했을까요? 제가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근데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약속을 했고 세비만 받고 정치를 했고 후원금도 안 받았다. 남의 검은 돈 받은 적 없다. 정치를 해보니까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에게는 후원금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소위님 제가 후원금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섭섭한 것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돈 없이 정치를 하느라고 구내식당 밥을 난 진짜 구내식당 밥을 먹었어요. 계속 바깥에 나가 좋은 갈비탕도 잘 못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이거 모르는 원주 시민들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한 거. 그렇게 했는데 내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려놔도 아무도 와서 언론도 그 서설시 벌었던 시민단체들도 뭐 고발하겠느니 뭐 어째고 뭐 그런 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반구
칭찬하는 단체도 없더라. 그렇게 써놓고 여기서 언론과 시민단체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연 먹어라. 제 원고에 진짜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연 먹어라. 난 배짱 있는 사람이다. 난 대통령한테도 덤빈 사람이니까 난 잘못이 없으면 덤빌 수 있어요. 연 먹어라. 거봐, 내가 고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못 쓴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딴 사람 구해. 내 거 다 버리고 난 그까지 뭐 칼랑 안 나도 그만이고. 아니 지금 오늘 마감이고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아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연 먹으라만 빼주세요. 그럼 엿은 네가 먹으라 그러면서 빼. 난 그거 빼도 말이 되겠었어. 그리고 맨 끝에 난 울분에 진짜 서운했어요. 언론과 시민단체에 진짜 서운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운 말만 쓰던 이계진이 맨 끝에 이쯤에서 대한민국 시민단체와 언론에 하고 싶은 말은 엿먹어라. 따옴표 딱 해 보냈어요. 그것이 법정 스님의 원행일치, 필행일치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스님께 배운 것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드는 것이고 여러분 훌륭하신 스님들, 훌륭하신 법우들이 저한테 귀뜸해 주신 것이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시는 회장님이나 김윤희 대표 같은 그런 불교를 살려보고 불교를 아름답게 세상에 전파하고 싶어하는 이런 선우들 여러분한테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데 힘이 되도록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난 것도 뭐 100명도 안 되는 한 40명 되나요? 그런 분들이지만 여러분이 불교라는 것이 무엇이고 훌륭하신 스님들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는 우리들의 만남이 어떤 인연인지 부처님의 가피가 인연이라고 얘기하는 이계진의 그 말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활동하시는 분은 활동하시는 대로 또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은 그 영향력으로 남은 세계를 아름답게 사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으면 그것이 부처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서없는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법문해 주신 우리 이계진 아나운서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그리고 저 지금 이계진 아나운서와 같이 사진 한 번 찍는 걸로 근데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천문학과 그 이상준 씨랑 같이 불나? 그 우선 제천문학 나와서 우리 이계진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주와 부산과 서울에서 오신 분들 사진 한번 찍고 우리는 선수까지 가겠습니다. 그좀뭐 선생님 저는 한인석 이상 이게 상 위로 빼고